왕관을 쓴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시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고 어떤 흠집도 용납될 수 없으며 대중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완전한 모습만 보여야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함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만약 황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철저히 감춰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상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던 왕족 아이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왕실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이자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총 47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유전적 상태인데, 이로 인해 신체 발달과 뇌 발달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눈이 아몬드 모양으로 보이거나 얼굴이 평평하게 보이거나 귀가 작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죠. 현재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과거의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저주라고 여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문의 혈통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왕족처럼 모든 후계자가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집안에서는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수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족들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과 신의 축복을 유지하는 데 극도로 집착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는 왕권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그 결과로 고립과 소거라는 비극적인 유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리사 보스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919년에 태어난 이 여성과 1926년에 태어난 그녀의 여동생 캐서린은 놀랍게도 엘리자베스 이 여왕의 사촌이었습니다. 대영 제국 왕실의 정식 구성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 자매들에게는 심각한 지적 발달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둘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다운 증후군이거나 매우 유사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들을 왕실에서 키우는 대신 서리 지역에 위치한 로열 얼주우드라는 장기 요양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자매들이 그곳으로 보내진 후에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가족 기록부에는 이 두 자매가 실제로는 건강하게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으로 거짓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리사는 1986년까지 그 시설에서 지냈고, 캐서린은 무려 2014년까지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죠. 친척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십 년이 흘러가는 동안 병원 밖에 그 누구도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 언론인들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였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대중들은 분노했고, 왕실이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세기에도 여전히 왕실이 장애인 친척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적인 연민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프로이센의 알렉산드리아 공주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1915년에 프로이센 비렐름 왕세자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이런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가 앞서 말한 자매들과 다른 점은 부모들이 그녀를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지냈고 때때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일부 가족 사진이나 기념품에도 등장했을 정도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왕실의 공식적인 의무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대중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특수 교육을 받으며 왕실 생활에 따르는 각종 요구사항들과 감시를 피해 가족들과 조용히 지냈죠. 그녀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 198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장애가 있는 자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받을 수 있지만 군주제의 공개적인 이미지에는 절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감춰져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었습니다. 1928년에 태어난 앤 드골의 경우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였던 드골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훗날 프랑스 대통령이 된 샤를 드골과 그의 부인 이본느의 딸로 태어난 앤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비슷한 상황의 많은 아이들과 달리 앤은 시설에 맡겨지지 않고 집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고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은 여전히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공식 행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앤은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이본느는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병원인 드골 재단을 설립하게 됐죠. 앞의 이야기는 그런 태도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연민과 포용을 보여준 드문 사례였습니다. 20세기에 기록된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는 역사상 다운 증후군이나 다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왕족 자녀들의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세시대나 근세 초기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아이들이 때로는 완전히 버려지거나 멀리 떨어진 영지로 보내지거나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맡겨져 평생을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태어난 직후 조용히 살해되기도 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비밀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는 특정 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어요. 유럽과 세계 곳곳의 군주국들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권력 못지않게 신화와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죠. 그 결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회가 정의한 완벽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수용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과 같은 미소나 관심,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많은 왕족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당혹스러움이나 혈통의 결함, 심지어 신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부모들과 친척들은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대중 기록에서 삭제해버렸죠. 그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삶 자체가 공식 역사와 대중의 시선에서 조심스럽게 지워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런 아이들 중 상당수는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춥고 사람들로 붐비는 시설에 맡겨져서 가족들의 방문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신하들과 시민들의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영지로 보내지거나 수도원에 숨겨졌죠.
그들은 역사에 기록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역사책들은 국가를 건설하고 군대를 지휘한 왕들과 여왕들의 승리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불의 중 일부는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들 속에 숨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잊혀져야만 했던 사람들의 조용한 고통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아이들은 장애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춰야 할 비밀로 취급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왕이나 여왕, 왕자나 공주의 삶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때 거부당했던 존엄성과 인정을 되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통계 숫자나 속삭이는 소문이 아니라 사랑받고 기억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의 진보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현재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들을 보면 평등을 위한 싸움이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이미지와 명예가 인간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연민이 얼마나 빨리 두려움과 비밀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실 역사의 슬픈 한 장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한 가문이라도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비밀과 수치심이 어떤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숨기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 이야기의 온전한 일부로 그들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리사와 캐서린 보스라이언, 프로이센의 알렉산드리아 공주, 드골가의 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원래 속해 있어야 했던 빛으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왕족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어떤 아이도 다시는 숨겨야 할 비밀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능력이나 차이점에 관계없이 사랑받고 주목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